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배 고치는 남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배고남이라고 하고요. 항구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나름 스타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선내기 분야를 주로 정비를 하고요. 전국을 출장 다니면서 정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 드릴 내용은 이곳에 오신 보트를 레저 보트를 보러 오신 분들은 다들 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보트를 신조선이든 중고선이든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를 고를 때 나한테 맞는 보트가 어떤 보트인가에 대한 거를 한번 짧게나마 소개를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보트를 살 때 좀 나한테 맞는 제대로 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보트를 사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트는 자동차와 조금 더 많이 다르게 세세하게 사용 목적에 따라서 보트가 설계가 다르고 엔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용 조건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고보트든 새보트든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보트를 제대로 골라야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가져온 사진에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제가 보트 두 척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바우라이더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호수나 바다, 얕은 바다에서 레저와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보트가 되겠습니다. 바우라이더라고 하는 거는 배 앞쪽까지 시트가 있어서 그 시트에 사람들을 태우고 그다음에 스피드를 즐기고 보팅을 즐기는 그런 구조의 배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반대로 주로 낚시를 위한 낚시선으로 개발된 배라고 할 수 있죠. 저런 방식의 배를 흔히 센터 콘솔 방식이라고 합니다. 센터 콘솔의 방식은 그냥 잡다리한 그런 시트나 구성물이 없고 오로지 낚시를 편하게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진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내가 만약에 서해안에 쭈꾸미가 많이 나올 때 쭈꾸미를 낚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보트를 타고 바다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신에 많이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쭈꾸미를 낚았을 때 쭈꾸미 먹물이 저 시트에 다 튀면 나중에는 지우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낚싯바늘이 시트에 걸려서 시트도 찢어질 테고요. 다 그런 사용 목적을 감안을 해서 배를 만들기 때문에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보트를 고르시는 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의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온라인상이나 그다음에 전화상으로 상담을 받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과연 선내기인가 선외기인가, 어떤 방식을 골라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선내기는 그냥 단순하게 구분을 하자면 배 외부로 엔진이 보이지 않고 갑판 아래쪽에 엔진이 들어가 있고 그에 따른 추진 장치도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방식을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외기라는 것은 오늘 그 출품한 업체들 보시면은 머큐리나 야마, 혼다, 스즈키 같이 배 끝에다가 외부에 엔진 자체를 통째로 걸어서 밖에서 다 기계 장치가 보이도록 하는 것을 통칭 얘기하는 게 선외기입니다. 그러면 선내기가 좋냐, 선외기가 좋으냐? 당연히 장단이 있죠. 단점만 있는 기계 장비는 없고 장점만 있는 장비도 없습니다. 그러면 선외기는 어떤 방식이냐면, 선외기가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관리가 쉽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망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도 선외기를 정비하는 팀들이 많이 있어서 정비를 받고 서비스 받기가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선외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휘발유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연료를 넣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연료 탱크에다가 연료를 주입을 할 때 주유소에 배를 직접 가지고 가는 게 원래 법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거를 통으로 들고 날라도 사실은 불법인데, 게다가 주유차가 와서 주유를 해주는 방식은 더더군다나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선액이 고마력들을 쓰는 약간 큰 배들을 운용하시는 선장님들은 주유의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휘발유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연료의 효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차이점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가솔린 엔진의 특성상 연비가 당연히 좋을 리가 없고,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죠. 대신에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 굉장히 정숙하다라는 거, 가솔린 엔진은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럼 선내기는 무슨 장점이 있느냐? 선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선내기를 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이 무게중심이 안정적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갑판 아래 배 바닥에 무거운 엔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외부의 갑판 공간이 승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넓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배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파도를 치고 나가는 능력이나 조향성 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실제로 선내기의 단점은 뭐냐? 단점은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국내에서 서비스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사실 단점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긴 한데요. 지금 뒤에 보이시고 있는 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센터에서 저도 매 기수마다 강의를 하면서 인력들을 양성해서 배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서비스 인력 문제는 뭐 차차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선내기의 단점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국내 선내기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래된 일본 배들, 특히 20년 이상 지난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 배들은 엔진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장도 작고 그다음에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죠. 근데 상대적으로 선내기는 새 엔진을 놓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엔진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중고 엔진이 캐퍼도 크기 때문에 중고 부품이나 부품을 구하기도 쉽고, 부품 비용도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해서 그런 장점인 반면에, 반대로 선내기들은 그런 정비 비용이나 정비의 불편함,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시죠. 그렇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 디젤 엔진 선내기들의 장점은 가장 좋은 게 연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해안에서 어디 멀리 거문도나 백도로 낚시를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휘발유 가지고는 그냥 그 기름 들어갈 비용으로 참돔 사서 드시는 게 훨씬 저렴할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디젤 엔진을 쓰면 가서 많이 잡아오시면 돈도 벌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연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실제로 금액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디젤하고 가솔린하고 연료 비용만 놓고 보면은 한 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신에 장단이 명확하게 갈리니까 내 사용 목적에 따라서 배를 고르는데 두 번째 포인트로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추진 방식인데요. 추진 방식은 크게 뒤쪽으로 선 외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엔진에 추진기가 달려 있으니까요. 뭐 생각할 더 필요가 없겠죠. 대신에 선내기들은 스턴 드라이브라고 선내기처럼 배 뒤에 드라이브가 달려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 방면에, 배 아래쪽으로 샤프트를 구멍을 뚫고 나가서 축으로 돌리는 축계형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스턴 드라이브의 장점은 조향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선내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다음에 민첩하게 동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구조가 복잡하고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축계식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샤프트 하나에 프로펠러, 러더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충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 고장날 일이 잘 없죠.
그리고 손상이 돼도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 저속에서 조향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숙달된 선장님들이 아니시라면 축계식 보트로 선내에서 항내에서 낮은 속도로 배를 이리저리 자유자재로 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보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제트 방식도 있는데요. 제트 방식은 사실 낚시를 하시는 선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하고는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제트 방식의 장점은 고출력의 엔진을 쓰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가 빠르고 고속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엔진 효율이 스크류 방식에 비해서 한 30% 정도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만큼 연비도 떨어지고 효율도 안 좋고 저속에서 조향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제트 방식은 뭐가 장점이 있느냐? 스크류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청평이나 가평 등지에 가보시면 레저보트, 웨이크보트에 제트 방식을 많이 쓰죠. 물속에서 스크류에 접촉해서 물속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이 다칠 염려가 없이 안전하게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극명한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디젤 엔진은 작은 회전수로도 높은 힘을 내고 연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그 다음에 대형 보트에도 장착이 가능할 정도로 큰 마력수의 엔진들이 생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40피트 이상의 큰 보트들은 사실 디젤 엔진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료 공급이 굉장히 편리하죠. 주유차를 불러서 호스로 길게 뽑아서 주유소에서 차에다 기름 넣듯이 기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굉장히 시끄럽고 매연이 나고 무겁고, 그 다음에 높은 엔진 가격, 수리비,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가솔린 엔진은 작은 소음과 진동,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엔진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엔진 무게로 배가 그렇게 튼튼하게 안 만들어줘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다음에 매연이 상대적으로 없고요. 디젤 엔진에 비해서 엔진 가격이 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단점, 연료 넣기 정말 힘들다. 그다음에 휘발성 연료라서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국내에서도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연비가 낮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든다. 고기, 생선 사다 먹는 게 훨씬 쌀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엔진 출력에 가솔린 엔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대형선에는 적용하기 어렵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고보트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신조선이야 당연히 새 엔진의 새 보트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중고보트를 현장에 가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중고보트를 사러 가시면 보통 해상에서 바로 시운전을 해보고, 그리고 같이 한 바퀴 운항을 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근데 그걸 놓치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눈 감고 배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원칙이 뭐냐면, 중고보트는 실제로 배를 같이 운항을 해보고, 특히나 그 운항 조건은 그 엔진이 낼 수 있는, 그 배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를 꼭 내면서 적어도 10분 이상 달려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달려보면 사실은 배를 그냥 아무런 정보도 없이 사람 말만 믿고 사는 꼴이 되고요. 그리고 이상이 없던 배더라도 겨울철 보관하고 봄에 띄워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꼭 시운전을 같이 해보시고 배를 사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시운전을 최고 속도로 10분 이상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정비 비용은 들어가는 게 소모품 정도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듣는 얘기 중에 현장에 가서 전화로도 많이 듣지만 가보시면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을 배를 사셔서 중고배를 사서 먼저 선주님이 이 배는 고속으로 RPM 높여서 3,000, 4,000 높여가지고 달리면 안 되는 배다. 그러니까 그렇게 달리지 말고 천천히 다녀라. 제가 닦아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배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배는 없고요. 그런 말을 하는 선주님이 계시다면 그 배는 이미 고장 나 있는 배고 문제가 있는 배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꼭 시운전을 해보고 사십시오. 그래야 후회 안 하십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배를 사서 뭐 내가 돈 들여서 엔진을 고쳐서 새 엔진처럼 만들어서 타면 되지. 예, 타면 됩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얼마나 드느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특히 뭐 일본에서 가져온, 제가 선내기를 하는 입장이니까 일본에서 가져온 20년 지나서 일본에서 내고 연한 끝나서 수입된 배들, 자, 엔진이 20년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차가 20년 된 차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믿고 타실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타실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배는 유독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된 엔진들도 배에서 사용이 잘 되고 있고, 물론 관리만 잘하면 되지만 관리 잘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배가 시장에 중고보트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보트를 사실 때는 꼭 가장 좋은 건 비용을 들이시더라도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원래 선주님하고 판매하시는 분하고 같이 꼭 시운전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고 속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그 배가 진짜로 살만한 배인지 아니면 수리가 많이 들만한 고장난 배인지가 거기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고보트를 구입을 하실 때 대부분 가치가 오래된 중고보트들은 20년 정도 지난 배들은 가치가 엔진과 기계장치에 보통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사실 기능이 고장나서 안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고장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장비들도 많이 있죠. 근데 배를 사신다는 거는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큰 배를 사신다는 거는 그냥 엔진 달려있는 물 위에 떠다니는 보트를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여러분이 또 다른 집을 하나 물 위에다가 마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레저보트 조금 규모가 있는 배를 사시면 선실도 있고 침실, 화장실, 에어컨, 냉난방기, 그 다음에 상하수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엔진도 있고 추진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항해 장비까지 다 들어있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칠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고보트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려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뭐 요 정도 두 가지 포인트만 잡으시면 중고보트를 사서 선장님이 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대략 제 말씀은 여기까지, 제 말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 배가 보통 여러분이 배를 사셔가지고 배를 이제 바다에서 주로 타실 예정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면 바다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우리나라는 보통 이쪽 그 서울 경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서해안 쪽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 가깝기 때문에 많이들 낚시도 나가시고 레저를 즐기러 나가시죠. 서해안의 특성은 뻘이 넓고 그다음에 조류가 세고 그리고 어종도 뭐 생각보다는 많이 좀 다양한 편이라 낚시 즐기기에는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이긴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류가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조류를 잘못 맞춰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다음에 배가 좌초되는 경우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해안에서 유의하실 거는 서해안에는 어망이 그다음에 폐그물이
많기 때문에 운항 중에 스크류가 로프나 그물에 걸리는 사고가 제일 많은 곳이 서해안입니다. 특히 서울 경계에서 충청권까지가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서해안 특성은 바다 특성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진정 낚시를 큰 고기도 잡고 그다음에 보트로 포팅으로 여행을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남해안을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요. 한려 수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다도 아름답고 섬도 아름답고 그다음에 보팅 조건도 서해안보다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게다가 낚시 자원도 많고 어족 자원도 많죠. 남해안의 특성은 지나다니는 선박이 많습니다.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기상 변화에 따라서 파도가 굉장히 심한 경우도 많고 위험한 요소들, 특히 남해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해도에서 보이지 않는 암초나 여가 많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해안에서 실제로 초행길에 열을 보지 못하고 해도를 읽지 못하셔가지고 충돌 사고가 발생해서 침몰하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남해안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 마지막으로 동해안 말씀드리면 동해안은 몇몇 낚시 포인트가 있고 물고기가 서해안이나 남해안보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고기가 잡히는 곳이죠. 그래서 동해안도 요즘 매력적인 해양 레저 포인트인데 동해안은 오전하고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하고 파도와 바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해안을 처음 가보신 분들은 보팅을 직접 해보시면 겁나서 못 하시겠다는 분들이 한 50% 정도 돼요. 저도 배를 타고 시운전 나가보면 동해안은 굉장히 어려운 바다에 속합니다. 대신에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아주 큰 고기들도 많고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건 역시 파도와 바람이죠. 그러니까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거친 바다이기 때문에 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여행을 만약에 다니시겠다 보트로 그러면 동해안은 사실 재미는 없습니다. 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파도를 즐기시고 거친 바다에서 큰 고기를 잡으실 분들은 동해안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배를 고치면서 배를 운용을 하면서 모르겠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배를 고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기술들, 정보들을 여러분께 제 채널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배 고치는 남자 배고남 검색하시면 제 얼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